우리나라 근대화 역사, 근대 역사 쭉 하면서 흥선대원군을 빠뜨릴 수가 없어서 오늘 제가 흥선대원군 일반적인 얘기보다는 이렇게 뒷얘기 흥선대원군에 얽힌 야화 이런 얘기 조금 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역사에서 우리나라를 근대화시킨 왕이 아닌 사람으로는 가장 업적을 크게 남긴 사람이 흥선대원군입니다. 조선시대 임금 27군 보면 실질적으로 왕이 나서서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조선시대 초기, 전기에만 가능했고 조선시대 후기가 되면 왕은 왕도 정치라 그래서 왕이 직접 나서서 행정을 한다거나 힘을 가지는 것보다는 신하들, 밑에 신하들로 하여금 삼정승 육판서라고 하죠. 삼정승과 육판서가 정치를 하는 것을 더 권장했기 때문에 왕이 갖춰야 될 것은 행정력이나 힘이 아니라 덕이다. 그래서 이 왕도 정치, 인품, 덕으로 정치할 것을 강조를 해서 실제로 조선시대 후기 왕들은 큰 업적을 남기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흥선대원군은 왕이 아닌데도 이제 고종이 왕이 되고 12살짜리 어린 왕을 앉히고 실질적으로 만 10년간 왕보다 더 막강한 행정력을 나타내는데 이 시대가 흥선대원군 살았던 시대가 19세기 아주 극도로 곤란한 시기였습니다. 19세기 조선 그러면 완전히 풍전등화, 서양 열강의 침략하에 아주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었는데 19세기에는 유럽 열강들이 식민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엄청나게 밀려드는 시대였기 때문에 통상을 요구하는 우리나라 해안에 나타나서 통상을 요구하는 서양대를 이양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1832년부터 우리나라 서해안에 영국 상선이 와서 통상을 요구했다고 하고 1848년에는 프랑스 배가 와서 통상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번번이 당시 우리나라 정치 형태가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만큼 서양과 통상을 할 만큼 성숙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번번이 이제 거절을 하게 돼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아주 근접했기 때문에 서양의 배들이 일본에 왔다가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해안에 와서 통상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아주 적극적으로 언어를 개방해서 서양과 통상 수교를 했고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혼란 그리고 여러 가지 국가적인 형편이 그들과 통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대화에 대한 차이가 엄청나게 나게 됩니다. 결국 우리나라를 둘러싼 서양 열강들, 특히 청나라와 일본 이 두 나라는 조선을 가운데 놓고 엄청나게 세력을 팽창시키려고 했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이제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 전쟁 등으로 우리나라 관군의 힘으로는 도저히 진압이 어려우니까 이제 청나라의 구원을 요청하고 청나라 군대가 오게 되면 일본군이 또 군대를 파견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청일전쟁이 이제 1894년부터 95년까지 약 2년간 벌어지게 되는데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이 상상을 깨고 승리를 하게 되면서 청나라를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떼어내게 되고 우리나라는 일본의 침략을 받게 되는데 이제 그 즈음에 청과 일본이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해서 청나라를 몰아낸 즈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내려왔던 세력이 이제 러시아가 있습니다. 이 러시아도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1860년 영국 프랑스 함대가 청나라에 쳐들어와서 이제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게 되고 베이징 조약 체결했을 당시에 러시아가 두만강 건너에 있는 연해주 지역을 러시아가 차지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와 국경을 접하게 됩니다. 국경을 접하게 된 러시아는 자기네가 꿈에 그리던 남하 정책, 부동항을 블라디보스톡을 연해주에 설치해서 이제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데 블라디보스톡에 내려와서 러시아가 사방을 둘러보니 바로 밑에 있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너무나 입지 조건도 훌륭하고 아름다운 나라고 해서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물밀듯이 이제 밀려 내려오게 됩니다. 결국 이 러시아에 남하는 일본으로 하여금 청나라를 몰아내고 일본이 아주 완벽하게 조선을 지배할 줄 알았는데 난데없이 이제 러시아가 남하를 실시하게 되자 다시 이제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벌어져서 1904년부터 5년까지 러일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러일 전쟁도 마찬가지로 러시아와 일본이 싸우는데 싸움터는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청일전쟁, 러일 전쟁은 전부
강대국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인 그 전쟁으로 실질적인 피해는 우리가 엄청나게 보게 됐고, 결과적으로 러일 전쟁, 청일 전쟁 결과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의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을 치르게 됩니다. 국제적으로 19세기 이와 같이 그 서양 세력, 일본, 청나라가 물밀듯이 밀려오는 이 시기에 우리나라 조선의 정세는 어떠했느냐 하면, 19세기 조선의 정치 형태는 극도의 정치 기강이 문란해져서 영조와 정조 때 우리나라 르네상스 시대, 그래서 아주 크게 국물이 정비가 되고 안정이 되고 왕권이 강화가 돼서 영정조 때 우리나라 조선의 문화는 아주 활짝 꽃이 피우게 됩니다. 그게 이제 19세기 초까지인데, 정조 임금이 젊은 나이로 이제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되면서 그 뒤에 나이 어린 임금들이 왕위를 이제 계승하게 되고, 순조, 헌종, 철종 세 임금 약 60년간은 실질적으로 왕은 아주 형식적인 자리에 그쳤고, 안동김씨, 풍양조씨, 다시 안동김씨에서 세 임금 동안에 우리나라는 세도 정치라고 하는 아주 극도의 비정상적인 정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정권을 잡은 안동김씨나 풍양조씨들은 뭐 국가의 발전, 민생 안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네 일족, 가문의 영광만을, 가문의 부귀영화만을 꿈꿨기 때문에 매관 매직, 관직을 돈 받고 판다거나 극도로 그 농민들을 수탈해서 자기네 집안의 부를 축적하는 데 앞장을 서서 특히 삼정의 문란이라고 해서, 이 삼정은 전정, 군정, 한국, 그래서 농민이 국가에 내는 세금이 세 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 세금 세 가지가 완전히 극도로 문란해져서 당시 농민들은 도저히 세금에 시달려서 살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암행어사가 이 시기에 엄청나게 그 지방으로 파견돼서 그 지방 향리들의 수탈을 막기도 했고, 그 정약용이 쓴 농민심서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향리가 갖춰야 될 덕목, 지방 수령들은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려야 된다는 책이 등장하기도 하고, 특히 조선시대 향리는 월급이 없습니다. 고려시대 향리는 국가가 토지를 줘서 토지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이제 생활을 영위했는데, 조선시대 향리는 국가가 월급을, 임금을 주지를 않으니까 향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농민을 수탈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향리의 업무 가운데 가장 큰 업무가 농민으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이제 국가에 내는 게 향리의 업무였는데, 그 세금이라고 하는 게 물건이고 쌀이고 하니까 세금을 걷어서 옮기는 과정에서 이제 그야말로 떡고물이 떨어지게 되고, 악덕 향리들은 더군다나 뭐 중앙정부 기관이 국도로 문란하고 파견되오는 사또가 다 탐과 노리고 하면 그 지방 향리들은 농민들을 상대로 엄청난 그 세금 수탈을 해서 그 자신의 치부를 하게 되고, 그 목리심서에 보면 지방 향리의 그 수탈이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고 해서 이때 아주 그 극도로 조선의 정치 기강이 문란해지고 조세제도가 문란해지고 해서 결국 밀란이 이제 발생합니다. 농민 반란. 1811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밀란이라고 해서 이제 홍경래의 난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이 홍경래는 그 직접적인 원인은 그 평안도 사람을 관리로 뽑아 쓰지 않는 거에 대한 불만으로 이제 반란을 일으켰는데, 실제로 그 지역의 그 가뭄으로 그 농민 생활이 극도로 혼란해지자 이 홍경래에게 가담해서 새로운 국가를 세우려고 할 정도로 농민 반란이 아주 규모가 커졌고, 1862년에 진주에서 일어난 진주 밀란이 우리나라 농민 반란 가운데서는 가장 규모가 큰 반란입니다. 가장 오래,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밀란이 전개가 돼서, 이 당시에 그 진주 밀란 당시에 너무 그 진주 밀란이 크게 전개가 되고 이제 진압이 안 되고 해서 박규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암행어사로 파견돼서 그 진주 지역에 내려가서, 그 당시에는 안핵사라는 명칭으로 불렸는데, 그 밀란을 수습하고 일단 난을 가라앉히게 되는데, 한 번 그 반란이 일어난 당시 농민들이 정치적으로 이게 개선이 되지 않으니까 계속 농민들의 불만이 쌓이게 되고, 이제 1862년이 되면 최재우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제 동학 농민 그 운동으로 이거를 전개를 합니다. 이 최재우는 당시에 그 폭정을 휘두르는 지방 탐과 놀이로부터 백성을 구하고,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하는 서양과 일본 세력을 몰아내고 백성들 생활을 안정시켜야겠다는 것을 이제 기치로 내세워서 농민들 사이에 아주 크게 확대가 되고 이 동학농민운동이 결국 1894년이 되면 농민 봉기로 전개가 됩니다. 그 최재훈은 스스로 자신이 추구하려고 했던 농민 세력 안정이 어려워지자 스스로 체포가 돼서 처형을 당했고 이대교주가 이제 최시형이 등장합니다. 그 최시형은 최재훈과는 달리 이제 행동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사상으로 운동을 할 게 아니라 정부를 그야말로 조선을 끝내자고 하는 혁명 사상을 가지고 동학농민운동을 전개, 이제 서울을 점령하자는 뜻으로 군대를 이끌고 서울에서 이제 농민군들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해서 그 엄청난 우리나라 농민들이 중심이 된 농민 최대 전쟁으로 전개합니다. 흥선대원군은 그 1898년까지 살았으니까 굉장히 오래 장수를 한 사람이고 3번 정권을 잡습니다. 3차례에 걸쳐서. 그러니까 호시탐탐 그 민비에게 쫓겨난 이후에도 운현궁에 응거를 하면서 정권을 잡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3차례나 정권을 장악했던 인물인데 사진이 여러 개 남아 있습니다. 흥선대원군. 그 드라마나 소설에 보면 아주 그 흥선대원군이 풍모가 멋있고 큰 사람인데 사진 보시다시피 아주 인상이 좋지가 않고요. 소설 같은 데 보면 이 흥선대원군이 차렷 자세를 쓰면 이 손이 무릎까지 내려올 정도로 팔이 기인이었다고 그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쉽게 첫눈에 봤을 때에는 전혀 귀티가 있는 사람 같이 보이지를 않아서 당시 그 안동 김씨들이 다른 왕족들은 다 누명을 씌워서 그 왕에 도전한다고 하는 내란 또는 반란에 누명을 씌워서 다른 왕족들은 다 제거했지만 이 흥선군은 일찍이 그냥 그 파랗고 건달 노릇, 깡패 노릇을 하면서 안동 김씨 눈밖에서 일단 벗어나게 되고 호시탐탐 그 정권을 잡을 그 야심을 이제 키워가고 있었는데 그 흥선대원군에 대한 그 야사가 아주 여러 개 많이 있습니다. 술값이 막걸리를 마시고 술을 마셔야 되는데 술값이 없으니 술을 먹기 위해서 이제 기생집에 가가지고 그 기생 그 속치마에다가 난을 근사하게 하나 쳐주면 그 기생이 술을 주고 해서 술을 마셨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 흥선대원군 난 그림은 아주 곳곳에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도 그 조그만 그림을 하나 예전에 누가 줘서 가지고 있는데 사군자 중에서도 난을 친다고 하면 요즘 그 한국화하는 사람들이 그 사대부의 기계 이런 것들을 잘 나타낸다고 해서 흥선군 글도 잘 좋고 난 그림도 아주 유명하고 아주 명문인데 제가 보기에 인상이 그렇게 썩 훌륭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흥선대원군이 1898년에 이제 운영궁에서 돌아가시는데 아들 고종이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도 안 했답니다. 그 정도로 아들 고종과 사이가 좋지를 않아서 말년에는 아주 그 불우한 비참한 치료를 맞이했다고. 이게 그 흥선군 가계도인데요. 지금 포인트가 되지를 않아서 보시면 인조의 아들 중에 그 제일 막내 아들의 후손 중에 보시면 저기 남면군이 있습니다. 남면군이 은신군이라고 하는 숙종 아들의 양자로 들어가게 되고 이 남면군의 아들이 흥선군입니다. 근데 다른 그 흥선군 아들이 이제 고종이고 이제 순종이고 한데 이 가계를 보면 조선시대 때 이 왕족들이 그 왕이 돌아가셨는데 왕위를 계승할 원자, 세자가 없으면 다른 왕족 중에서 이제 양자를 들여서 왕위를 많이 계승을 합니다. 대원군이라고 하는 호칭은 왕의 생부, 왕의 아버지에게 주는 호칭이 대원군인데 조선시대 때 3분이 계셨습니다. 이 대원군이. 근데 앞에 2분은 전혀 정치와는 관련이 없었고 여기 나오는 흥선대원군은 실질적으로 고종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간 정권을 장악하고 우리나라를 근대화시킨 엄청난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이 1864년부터 73년까지 이제 12살짜리 고종을 대신해서 만 10년간 정치를 하게 되는데 흥선대원군의 그 정치를 보면
조선시대 후기 외란 이후에 우리나라 정치적 혼란, 흥선대원군이 다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치 질서를 정비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또 하나가 우리나라의 통상을 요구하는 어느 세력과도 통상을 거부하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 이 두 가지로 이제 대원군의 정치가 알려져 있는데, 일단 그 내적 정치적인 업적을 보면 이게 뭐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냥 제가 제목만 적어놨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흥선대원군의 인사 정책을 보면 능력 위주의 인사를 채용했다고 하는데, 자기를 그렇게 멸시하고 자기를 그렇게 물리치려고 했던 안동 김씨 중에 김병학이라고 하는 인물이 아주 훌륭한 장수의 기질이 있어서 그 안동 김씨를 병조판서에 앉힙니다. 김병학. 그러니까 안동 김씨라도 그렇게 나라의 정치를 혼란시키고 어지러운 그 안동 김씨라도 능력이 있으면 판서에 등용할 정도로 인재 능력만 있으면 골고루 인재를 등용해서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본인에게 적합한 자리에 앉혔다라고 해서 흥선대원군의 훌륭한 정치 가운데, 업적 가운데 하나가 이 능력 중심의 인재 등용입니다. 정치를 하려면 적재적소에 인사를 배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데, 흥선대원군의 업적 중에 첫 번째가 능력 위주의 인재 등용입니다. 두 번째가 비변사 기능을 축소했다고 하는데, 이 비변사라고 하는 기능은 원래는 국가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군사기구입니다. 비변사는 이게 언제 설치가 되느냐 하면 중종 때 설치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임진왜란 병자호란 때 이 비변사가 국방기구니까 국방력을 강화하는 엄청나게 비대해져서 외란과 호란을 치릅니다. 모든 국가의 정승과 판서들이 전부 다 비변사에 가서 나라가 위급할 때 국가를 통치하는 행정을 했었는데, 실제로 외란호란이 끝난 다음에도 이 정승과 판서들이 의정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비변사에서 그냥 계속 통치를 합니다. 우리나라 군사정권 시대가 우리나라도 꽤 있었지만, 군인들이 모여서 이제 자기네끼리 으쌰으쌰하고 나라를 통치하는 게 아주 화끈하고 재미가 있었는지, 전쟁이 끝났으면 모든 정승과 판서들은 의정부에 돌아가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비변사에서 같이 국방과 정치를 같이 했다는 뜻입니다. 이 비변사가. 이 비변사가 조선시대 후기에 최고의 권력기구로 쭉 존속을 하면서 힘이 있는 국방과 정치가 하나로 통합이 되면 정치적으로 절대로 왕권이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변사가 모든 정치를 실시하니까 국왕은 실질적으로 허수아비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흥선대원군 정치 개혁 가운데 이제 비변사를 축소시키고 왕권을 강화하는, 그래서 삼정승과 판서 6명이 다시 의정부에 돌아와서 정치를 하는, 이게 목적은 왕권 강화고, 따로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방력을 강화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하고 정치는 따로 의정부에서 부활시키고, 그러니까 명백하게 얘기하면 정치와 군사를 이제 분리를 시켜서 왕권을 강화했다고 하는 게 흥선대원군의 정치 업적입니다. 이 비변사에서는 비변사 등록이라고 해서 그날 비변사에서 실시한 정치를 기록을 했는데, 우리가 보통 알기에 조선시대 역사를 연구하는 자료 그러면 조선 왕조실록을 기본으로 하는데, 조선시대 후기에는 왕조실록보다도 이 비변사에서 기록한 비변사 등록이 더 자세하고 더 섬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조선시대 후기 역사 연구에는 왕조실록보다도 비변사 등록이 더 많이 활용되고 인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법전 편찬인데요. 흔히 이제 교과서에서 흔히 얘기하는 정치의 훌륭한 점, 장점을 얘기할 때 조선이 고려보다 훌륭한 점, 조선시대 정치가 훌륭한 점은 법전을 편찬했다라고 하는 것을 최고로 삼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법제의 성문화로 해서 관습이 아니라 예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한다는 물려내려오는 관습이 아니라 법전을 편찬해서 법전에 의해서 통치를 실시했다는 점이 조선이 훌륭한 점입니다. 아까 선생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조선 최고의 법전은 경국대전입니다. 세조 때부터 성종 때까지 편찬한 조선의 모든 통치는 경국대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국대전에 의거해서 모든 정치가 이루어지는데, 영조 때가 되면
그 이후에 경국대전 이후에 새로운 법령을 다시 모아서 이제 속대전이라고 하는 법전을 편찬합니다. 그리고 이제 흥선대원군이 이제 고종 때 대전회통이라고 해서 이 세 권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회통을 하면 조선의 3대 법전입니다. 이 경국대전 같은 거는 뭐 다른 나라에서도 참고를 할 정도로 정치에 대한 아주 상세한 기록이 다 들어가 있어서 조선 통치의 기본 법전, 그리고 그 이후에 속대전과 경국대전을 다 합쳐서 이제 흥선대원군이 대전회통이라고 하는 법전을 편찬해서 조선의 통치는 법전에 의한 법에 의한 통치를 했다는 점이 아주 큰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데, 흥선대원군 업적 가운데 이 모든 법을 다 한 군데 모아서 그 법전을 편찬해 대전회통을 편찬했다고 하는 점이 훌륭한 업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그 훌륭한 업적이기도 하고 이제 결국 흥선군이 물러나게 된 계기가 됐던 게 이제 경복궁 중건 사업입니다. 경복궁은 이성계가 한양으로 도읍을 정하고 정도전의 건의에 의해서 조선의 왕궁으로 만든 게 이제 경복궁이었었는데, 이게 임진왜란 때 다 탑니다. 그래서 그 외란문화 끝난 다음에도 이 경복궁을 다시 세울 만한 능력이 되지를 않아서 약 250여 년간 이 경복궁은 잿더미로 남아 있었고, 창덕궁, 지금의 그 왕이 창덕궁으로 옮겨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조선시대 후국 임금들은 통치를 합니다. 아주 그 작은 궁에서. 그러니까 흥선대원군 생각은 내가 왕권을 강화시키고 국가 기틀을 확립하려면 번듯한 왕궁이 필요하다고 해서 경복궁을 중건하는 대규모 사업을 실시합니다. 국가 재정은 어려운데 엄청난 토목 사업을 해야 되니까 거기 이제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무리한 그 세금을 걷기 시작을 하고, 원납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양반들 사이에서 내가 경복궁을 중건하니까 나는 기꺼이 헌금을 하겠다 그래서 본인이 원해서 내는 세금이 원납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흥선대원군이 모든 그 관리들에게 백지를 한 장씩 나눠주고 얼마를 헌납할 건지 쓰라 그러면 그 양반들이 서로 눈치를 봐가면서 이제 얼마를 내겠다고 기록을 하면 흥선대원군이 그걸 다 수합을 해서 많이 쓴 양반은 불러다가 네가 그동안 그렇게 많이 축적을 했느냐 그래서 더 내라고 하고, 적게 쓴 양반에게는 너 같은 부호가 왜 이렇게 금액을 적게 내느냐고 몇 배를 징수하고 해서 아주 원성이 자자했던, 자진해서 납부한다고 하면 이 원납전을 거뒀고요. 5년 동안 이 경복궁 중건 사업을 하는데 뭐 건축 자재 뭐 이런 그 경비가 많이 들어가서 화폐 가치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백전이라고 하는,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1대 100짜리 화폐를 새로 발행을 해가지고 고가의 화폐를 발행해서 이제 건축비를 충당을 하니까 점점 더 인플레는 심해지고 국가의 화폐는 가치가 떨어지고 농민들 생활은 어려워지고, 또 하나가 그 사대문에다가 그 통행세를 받는다고 해서 상자 하나씩 갖다 놓고 들어갈 때 나갈 때 한 푼씩 걷어서 통행세까지를 거둘 정도로 이 경복궁 중건 사업은 무리한 백성들의 원성을 자자하게 사게 됐고, 건축비뿐만이 아니라 이제 공사를 해야 되니까 인부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 인부들을 가운데로 끌어다가 한참 농번기, 농사를 지어야 될 시기에도 농민들 끌어다가 이제 공사를 시켜서 경복궁 중건 사업, 그 당시에 그 불렀던 노래가 경복궁 타령이라고 있습니다. 그 경복궁 타령 노래 가사를 들어보면 이 시기에 강제로 끌려가서 노역을 하는 그 농민들의 그 애환이 노래에 실려져 있어서 요즘도 가끔 그 경복궁 타령 가사에 보면 흥선대원군이 얼마나 무리한 경복궁 사업에 전념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